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하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을, 그 궁금증들을 풀어주는데 제가 특강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동안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좀 물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오늘 강의는 제가 왜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그리고 탄핵 과정을 취재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특징이 뭐냐,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주장만 있지 이게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탄핵 당시의 분위기, 왜 탄핵이 되었느냐,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핵 당시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당시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잘못되었는가, 그 근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큰 그 줄거리 속에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궁금한 거를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게 이 강연의 목적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 강의는 한 30분쯤 제가 하고 나머지는 질문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또 마지막 발언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 날 JTBC에서 태블릿PC 보도를 했을 때 저도 그 보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JTBC가 예고 방송을 했으니까 10월 24일 날 큰 뉴스를 한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8시 뉴스를 처음부터 제가 다 봤습니다. 우와 보면서 저도, 아니 그 드레스된 연설문을 최종 피고인이 말이지 사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빨갛게 고쳤다 하면서 강원도 업무보고가 나오고 공부의 자료가 막 나오기에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아이고, 저는 아주 잘못됐다. 저 진실 모르니까. 그때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운명 끝났다. 이제 국민의 처분에 맡게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11월 중순경인데, 그때가 이제 세 번째 촛불 집회라는 걸 할 때예요. 저는 지금 촛불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양초 든 사람들 그 모임인데, 그 할 때예요. 그때 좀 저도, 그러니까 그게 2016년 11월 달이니까 과연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1987년 64대 때, 그때 참 시청 앞 광화문, 그리고 저 서소문 온 거리에 데모를 할 때, 그때 제가 취재 기자로서 현장을 봤을 때 국민들이 그때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할까, 그 현장 분위기가 보고 싶어가지고 세 번째 그 양초 든 날, 그날 제가 이제 나도 광화문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편을 틀어놓고 이제 뉴스를 봤어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종편에서 이야기가 그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소위 그 동숭동 대학로에 대학생 3,000명이 모여서 소위 정부 규탄대를 갖고, 그리고 5시쯤에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가지고 집회를 한다. 계속 종편에 이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러면 시민들 반응, 국민들 반응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한 2시부터 저 대학로 가서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 따라서 광화문 가서 한번 보고, 한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동숭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2시 가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 일들 다 뒤졌죠. 아니,
동성동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데가 방송통신대학 운동장입니다. 아, 거기도 없고, 저 피아노에도 없고, 골목에도 없고, 2시 반까지 있어봤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완전 종편이 그냥 엉터리보도 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때 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같아가 제 후배 변호사를 하나 불렀어요. 야, 이 역사의 현장을 그냥 같이 한번 보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우파 기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들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일단 7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그 청진동 해장국집에 들어가 일단 저녁부터 먹었습니다. 밥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한 6시부터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소위 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하고 뭐 세월호 뭐 어떻고 하는 그런 이른바 대목분들이 그 해장국집에 한 8명이 쭉 들어옵니다. 돌아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앉아있는 나이 드신 손님들 반응을 가만히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옛날 87년 그때는 대학생들 들어오려면 진짜 시민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잘한다고. 아, 그런데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아 듣기 싫다. 그래, 이 사람들 들어가고 하다 보니 냉담하고 하니까 저끼리 앉아가 뭐 소주 마시면서 막 과음을 지르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니까 뭐 그냥 소리도 쑥 죽더라고요. 그건 뭐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가봤죠. 뭐 저는 양초 같은 건 안 들고 있었으니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뭐 운동권 뭐 데모선 저도 대학 시절에 불렀던 노래니까 뭐 그것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7시쯤 되니까 이제 차근차근 앉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험한 욕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이래 보고 있는데 아니 6시 반 7시쯤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저도 빠져나왔어요. 그 소위 그 양초 든 사람 무리들 속에서 잘못하면 제 얼굴 노출될까 싶어서 있던 차에 뭐 사람들 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고 이제 대충 숫자를 보니까 아이고 뭐 이 정도를 했는데 하고 다음날 신문 보니까 뭐 30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 그때부터 제가 이제 뉴스를 다시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3년 했으니까 보니까 기사에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기사예요. 기사들이 전부 다가 뭐 이상한 사람 들먹여가지고 뭐 이 사람이 진술했다, 이 사람이 말했다는데 근거도 없고 그냥 주장만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1987년에 그때 기자로서 제가 한 2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976년 10월 26일 날 12.6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때 청와대 분위기가 어땠고 하는 그 부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 야인 시절에 한 2번 그때 이제 조갑재 기자를 따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받아 적는 기자로서 한 2번 뵌 적은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5년에 이제 언론계를 떠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는 그 근처 갈 일도 없고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동숭동 대학로에서 속았고 종편방송 속았고 그리고 광화문에 와서 보고를 한 뒤 제가 보고하고 보도한 거하고 너무 다르고 이거는 이상하다. 그때가 이제 11월 중순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그때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이 세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20일이 되니까 기소가 된 거예요. 이제 재판이 시작될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법정에서 그냥 신문을 보고는 도저히 이 사건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법정에 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에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자격은 그때 기자는 아니었고 이제 조갑재닷컴의 개건 기자. 그럼 뭐 기자증인이 뭐 명함도 없을 때입니다. 그다음 조갑재닷컴 개건 기자로 제가 이제 법정에 가게 됐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이 최수원 피고인한테 변호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그다음에 오태희 변호사, 그다음에 4명이 다 해서 최광유 변호사, 이제 권 변호사하고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태희 변호사가 마침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에 가가지고, 야, 지금 사건 어떻게 되느냐, 기록 좀 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태희 변호사가 친구인 나한테 기록도 보여주고 사건 진행 과정 설명한 거는 일간지 기자들한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게 MBN, 뭐 TV조선, 채널A 기자들한테 막 엄청나게 자기가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언론이 전 거꾸로 쓰니까 거기서 화가 난 거야. 이 친구도 물어보는 전화는 엄청나게 많고 변호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전부 다 신문에는 하나도 안 나니까 자기가 한 말은. 그러니까 그 친구도 답답하니까, 야, 너 조갑지다. 힘도 없지만 그래 니라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한 거지. 저도 이 사건은 그렇게 처음부터 어떤 인연을 가지고 본 건 아니고, 아, 이상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취재를 한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뭐냐? 주장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알게 그거 하니까, 아, 증거하면 안종범 의무수첩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안종범 의무수첩 특검에서 그 발표하면 뭐 이거 완전 사초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이다 하는데, 자, 안종범 의무수첩을 한번 보십시다. 안종범 의무수첩이 증거가 되려면 일단 몇 건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건. 이게 증거다 하면은 의무수첩이 몇 건이다, 한 건이다, 10건이다, 뭐 20건이다. 안종범 의무수첩이라 해가지고 검찰에서 쫙 압류를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증거라고 제출한 거는 63건입니다. 63건. 그러니까 이런 업무수첩이에요. 안종범이가 이런 업무수첩이 62건이고, 소위 청와대 업무수첩이 큰 거, 그건 한 건이에요. 그래가지고 63건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 업무수첩 아니겠습니까? 크게 큰 쪽에서 온 거. 이 수첩은 증거로도 취급 안 되고 검찰이 제시했는데도 이 수첩 62건인데 이 수첩 62건 중에서도 6개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고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낸 거. 자, 그래서 1심에서 인정하는 게 뭐냐? 증거가 몇 개냐? 57건만 증거다예요. 나머지 왜 증거가 안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안종범 의무수첩의. 그렇게 증거로서 넘겨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 업무수첩을 앞뒤로 복사를 해서 검찰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 이 업무수첩을 안종범이가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2014년 6월 2일부터 업무수첩 썼다니까 6월 2일부터 62건을 쫙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씩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원본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사본이에요. 이걸 그냥 앞뒤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그거만 내놓은 거예요. 그 복사량이 A4 용지로 8,000장입니다. 종이 글씨로 휘갈긴 글씨에다가 좀 어떤 거는 좀 흐릿하고 그런 걸 8,000장을 복사를 해놓으니까 순서도 없이 막 던져놓으니까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록 솜씨가 무척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에서는 자기네들 필요한 거만 언론에 살살 보도해가 안종범 의무수첩이 대단한 증거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보고 제발 이 업무수첩 원본을 법정 위에 올려놓고 우리 하나씩 좀 대조 좀 할 수 있는 거 좀 해라. 근데 대통령 재판 빨리 끝내야 되고 기록은 30만 페이지고
그렇게 할 틈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수첩 내용을 꼼꼼히 대조를 했으면 이 업무수첩이 얼마나, 그래, 일부는 조작됐고, 일부는 안종범의 허위 진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2015년 7월 25일 날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를 안종범이가 받아 적어놨다. 하고 업무수첩 돼 있고, 업무수첩 내용이 탁 적히 복사가 붙어있어요, 복사지가. 근데 그 복사지 보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화를 했는데 왜 그게 칼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대한항공.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그걸 누가, 대통령하고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왜 대한항공, 그것도 제주 지점장 이야기가 그 들어가고 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집어넣은 거지.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K 89억 사건을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추가 기소하는 바람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게 많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SK텔레콤 부사장이라는 이형희 부사장이에요. 이분이 안종범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이형이라는 부사장을 쭉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안종범 업무수첩 중에서 아주 SK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이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 SK하고 이란 관계, SK하고 아프리카 관계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아, 그거는 대통령이 이란하고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안종범이가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혹시 SK가 뭐 이란하고 무슨 특수한 관계 있나? 아, 이란에는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혹시 또 아프리카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느냐? 아,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원격 진료 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이다. 안종범 그걸 쓰면 그게 마치 대통령 지시 사항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안종범, 최소원, 대통령 다 기소되고 재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안종범 업무수첩이, 아이고, 본래 검찰이 받은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증거가 완전히 조작됐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다시 해야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는요, 그 부분은 전혀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럼 주장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주장은 누구 주장이냐? 안종범의 주장, 차은택의 주장, 고영태의 주장, 김성현의 주장, 장시호의 주장, 김종호의 주장. 이 사람들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들이 전부 다 최서원 대통령, 저쪽만 다 가리키고 저기서 다 했다고.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원기획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원기획.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고영태의 고에다가 최서원의 원자를 합친 회사가 고원기획이다. 전혀 아닙니다. 왜? 고원기획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세요. 그럼 주주가 누구고 공기획이 어떤 일을 했고 자본금 멸망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고원기획 주주가 누구냐? 공기획은 주주가 4사람인데 2사람이 51%, 2사람이 49%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51%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차은택이하고 김성현이가 51%예요. 나머지 49%는 고영태하고 김수현이가 49%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은택이는 아시죠? 아프리카 픽처스 그 광고회사 사장이면서 머리가 완전히 그 가발 쓰고 있는 친구. 그럼 김성현이는 누구냐? 김성현은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입니다. 김성현은 소위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주로 이제 코엑스몰 캐릭터도 만들고 아주 그래픽 이쪽에는 전문가인데, 이 김성현이가 이혼을 하고 살 데가 없다 보니까 아프리카 픽처스 차은택 회사가 있는 그 회사 건물 소유주가 차은택입니다. 거기 옥탑방에 살았어요. 옥탑방에 살면서 차은택한테는 서너 살 어리다 보니 동생뻘로 그런 친구예요, 김성현이가.
그러니까 미래재단 로고, 용이 뭐, 가는 그 로고, 그것도 김성일이 작품이고, 미래재단 명함, 그것도 김성일이에요. 김성일이 그 정도로 그래픽에는 전문가입니다, 이 친구가. 근데 차은택이 그 옥탑방에, 소위 말해 월세도 안 주고 사니까, 다 차은택이 위한 대답 다 하는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차은택이하고 김성일이 51% 주식. 그 다음에 또 갖고 있는 누구냐? 고영태하고 김수현. 김수현은 아실 거예요. 김수현 녹음 파일. 그러니까 고영태의 후배면서 고영태 밑에서 봉급을 받고, 최석훈이가 봉급 준 게 아닙니다. 고영태 밑에서 월 350만 원의 봉급을 받고, 그러면서 고영태의 7인방 친구들, 고영태, 노성일, 박헌영, 거기에다가 이현정, 유상영, 최철, 그리고 김수영. 이 7사람의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김수영 녹음 파일의 주인공입니다. 김수영. 그리고 49%는 고영태하고 김수영의 지분이고 51%는 차은택하고 김성일이 갖고 있는 회사가 고원기획입니다. 최선호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언론에서 그냥 고영태의 고에 최선호의 원이다. 그 선동에 확 속아갑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거 아시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과거 전직 국가대표를 지냈던, 소위 빙상하고 선상, 스키하고 이 스케이트 이쪽, 이 은퇴한 국가 선수들이 소위 스포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영재, 어린애들을 키운다 하는 거. 이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인데, 이걸 뭐, 최소리가 해가 만들고 그 대통령이 그 돈 조작했다.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는 장시호하고 김동성하고 이규혁이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이 대통령 사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이게 어떤 사건 기점이 있어요. 보는 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유라가 A를 출산한 날입니다. 그게 2015년 5월 8일입니다. 정유라가 A를 출산했는데, 자, 정유라를 보세요. 시집도 안 간 선구사 된 대학생이 배가 불러와서 애를 놓게 되는데, 그래서 2015년 초부터 결국 최서원은 정유라를 제주도로 보냅니다. 창피하니까 제주도로 보는데 왜 제주도를 보내느냐? 장시호가 제주도에 살았거든요. 장시호가. 그래서 너희들이가 사촌이니까 장시호가 그래도 정유라 좀 챙겨주고, 또 장시호는 결혼을 하고 식을 올리고 한 8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장시호가. 그 수사 기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다 보니까 장시호도 애를 뵌 상태예요. 애를 뵌 상태다 보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장시호 부모가 제주도에 땅도 사주고 하면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장시호는 애 키우러 결국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유라를, 장시호가 애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정유라를 장시호 집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몸을 풀내끔 했는데, 정유라가 걔하고 고양이 키우니까 장시호가 쫓아내버립니다. 아니, 나가라! 지불하다고. 자, 제가 5월 8일 날짜를 냈죠. 2015년 5월 8일이잖아. 왜 이게 중요하냐? 2015년 7월 14일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날입니다. 자, 보세요. 최소원이가, 아니, 그러니까, 최소원이가 장시호를 왜 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건데 해라. 딱, 정유라가 5월달에 애 오는데, 그저 이미 장시호하고 틀어져, 장시호 지금 쫓겨난 상태인데, 장시호가 그런 거 만들었는데, 아니, 최소원이가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딸내미한테 제일 관시한 그 사촌애를 도와주겠습니까? 실제 뭐가 안 맞아요, 이거. 그리고 수사 기록을 보면은 장시호가 이제 제주도에서 애 키우고 살다가 애가 7살쯤 되니까 이제 최소한테 계속 부탁합니다. 이모, 나도 서울에 가서 좀 데려가서 살게 해줘라. 근데 장시호는
부모는 재산이 많아요. 부모는 재산이 많은데 서울에 집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원이가 미성 빌딩 말고 조금 고급 아파트나 뭐 이런 데를 자기가 이제 전세를 해가 자기가 거주하는 데 있었어요. 그것도 검찰 수사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그러면 내가 또 하나 전세집이 있으니까 그 네가 그러면 서울 살아라. 그 장시호가 거기에 김동성이와 같이 삽니다. 그게 수사 기록이 다 나와요. 그래 한 달이랑 같이 살면서 그래서 김동성이하고 머리 짠 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그렇게 사단 도비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돈 있는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처음에 두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김동성이하고. 근데 김동성이는 마침 그때 또 강릉시청 이제 빙상팀이 갑자기 생기면서 감독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저한테 강릉으로 간다. 그래서 김동성이가 빠지고 대신에 들어온 사람이 이규혁입니다. 자, 이규혁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국가대표도 오래 하고. 그러면 이규혁이라는 사람을 참 예쁘게 봐가지고 잘 지원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열입니다. 김재열이라는 사람이 제1기획의 스포츠 담당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열이라는 분은 소위 이재용 회장 여동생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제1기획에 있으면서 이제 뭐 좋은 일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1년에 거의 한 4천억 내지 5천억을 사회 공헌기금으로 사회에 내놓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결제하는 게 아니고 계열사 사업 단위에서 알아가지고 착착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열 사장 입장에서는 이규혁이가 워낙 대한민국을 빛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고 하니까 가끔 불러서 차도 사주고 가끔 불러서 청담동 아주 고급 일식집에 끌고 와서 밥도 사주고. 그래서 네 국가대표 그만두고 뭐 할 거냐, 어떻게 앞으로 네가 살아갈 거냐. 그때 이규혁이가 국가대표 은퇴 선수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젊은 애들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10억이 간 겁니다. 돈이. 대통령 최소 이게 전혀 아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장시호하고 이규혁이가 거의 한 1년간 카톡 주고받게 쭉 나옵니다. 이 사단법이 또 공개스포츠 영재됐다 만들지 못한 그 카톡이 수사 기록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두 사람 간의 관계 다 나옵니다. 최소한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규혁하고 이제 장시호가 이제 제1기획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사단법인 말고 별도 회사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게 더 N간에 있었는데요. 만들어가지고 그 지분 30%가 이규혁이고 70%가 장시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들이 이제 그 회사의 등기부를 보니까 이규혁 지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규혁 선수는 소위 스포츠 개통 이거 막 해설하고 막 이럴 때 유명인사예요. 그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회사에 당신 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다. 이게 그거 없다가 줬다. 그렇게 다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때 결국은 이규혁도 시인하거든요. 맞습니다. 제 지분 맞습니다. 장시호가 줬습니다. 그것도 그런 사건입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것도.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 차은택이가 세운 회사예요. 차은택이가. 그리고 차은택하고 안종범이가 사실 상당한 특수관계입니다. 2014년부터 두 사람이 두바이에 같이 갔다 오고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대통령이 독대를 단독 단독 면접을 한 기업 총수하고 헤어질 때 노란 봉투를 하나 주었다. 그 노란 봉투 속에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를 좀 해라 하는 그게 담겨 있었다 하는 게 발표인데 대통령 노란 봉투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준 거냐? 안종범이가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뭘 거 아닙니까? 재무총수가. 그럼 재무총수한테 가면 뭐라고 또 주면서 이게 대통령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사람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또 속았고, 그리고 KT도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이제 광고 지원을 갔는데,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단독 면담을 뭐합니까? 대통령은 들어가시고, 안 좋은 걸 따라서 노란봉투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 열어보니까 뭐 광고 이야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K텔레콤의 이현희 부사장을 불러가, 야, 이거 뭐 청와대에서 말이지 광고 부탁이 있는데, 당신 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현희 부사장이 이제 그 노란봉투를 받아가지고, 그 연락처가 좀 모으니까 병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SK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부사장이 저희 회장님께서 그 청와대 계신 높은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뭐 좀 도와주라고 하는데 뭐 도움 받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사장이 예를 들어 SK고 청와대로부터 이 노란봉투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 전화 받은 직원이 예! 하고 지금 그대로 광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현희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그 뭐 했는데요? 이래 되는 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보고를 하죠. 전화를 하니까 전혀 청와대하고 교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우선 가더라고. 그래서 이 부사장이 다시 한번 전화해가지고 이 가급적 SK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경제수급 이야기도 안 하면서 혹시 우리가 뭐 광고 지원할 거 없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전화를 드렸으면 하는데 이쪽은 지금 연락이 안 됐으니까 모른다 하니까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그럼 없는 걸 해. 그러니까 차은택하고 안종범이가 현대자동차하고 KT한테는 소위 슈킹을 했습니다. 그 돈. 그러나 다른 데는 이 부사장이 확인해 보니까 이 장난이에요. 대통령 전혀 무관함. 그리고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이제 재무이사라고 있는 사람이 장순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검찰 진술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플레이그라운드에 소위 현대자동차하고 KT에서 광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돈을 아프리카 픽처스로 다 빠져나갔다 해요.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차은택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플레이그라운드 자금 추적, 아프리카 픽처스 자금 추적을 해야죠. 그게 없어요, 수사 기록에. 그래놓고 기록은 많고, 그러니까 판사들도 그냥 검찰 공소장대로 그냥 뺏긴 거예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이렇게 해서 강요했다. 증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사건들이. 저도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자, 승마도 마찬가지예요. 승마 뇌물 날리시는데 승마 그 말로는 뭐 저 최수근의 딸 정유라가 2등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 감독들 너 승마협회 조져라. 청와대에서 그런 짓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그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이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진재수 과장입니다. 그럼 진재수 과장이 청와대에 교문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전화를 받았죠.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에 전화해가지고 왜 대통령배 승마대회가 서울에서 열려야지 왜 지방에서 열리느냐. 그거 알아보고 보고해라 해요. 청와대 지시가. 그래서 진재수 과장이 과천에서 이제 마침 승마대 열리니까 그 현장을 가본 거예요.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승마는 이제 과천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전부 경북 상주에가 있습니다. 상주가 국제 승마 도시예요. 거기서 해마다 한 10여 건의 세계적인 승마대회도 열리고, 상주에서 다 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상주도 가서 보고 오고, 자기가. 그래, 다 보고, 이건 승마대회는 상주에서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배 승마대, 너 신경 좀 써라. 그게 단데, 이게 그냥 바보로는 이상한 대한승마협회 전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악감정, 이게 다 플러스되어 이래 버리는데, 승마 뇌물 사건의 진실은 뭐냐?
그런 결국 2020년 내년 동경올림픽 때 승마 쪽에 대한민국이 유능한 선수를 보내겠다. 그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돈이 굉장히 들어요. 그럼 삼성에서 그걸 맡게 되면 돈이 진짜 몇천억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아니 소위 독일에서 가서 독일에서 훈련을 하고 독일의 소위 컨설팅 회사 한다니까 그래 그럼 돈 얼마냐? 토탈 213억입니다. 213억 그럼 우리 지원해 줄게. 그래 돼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승마 선수도 정유라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다 선발이 됐고 그 중에 2명은 독일까지 옵니다. 다. 그런 건 전혀 신문에 보도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쉽게 말해서 딱 정리하면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5번, 6번씩 연습해야 되니까 거기 필요한 연설문, 그 연설문 작성이나 수정 과정에 최소원 피고인이 약간 개입한 그 증거,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 대통령 그 여름 별장 사진, 저도 사진, 그리고 대통령 기념 우표 사진, 그 사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청와대에서 당연히 저도의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청와대 사진사 따라갔어요. 사진 찍었습니다. 한 100여 장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 전부 다 못 실으니까 이 대통령한테 어느 사진을 쓰면 되겠습니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가까운 최소한한테 우리가 이 100장 찍어 왔는데 그 중에서 한 10장 정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오케이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그렇게 공문을 서류를 만들어가 최소한한테 공용 메일로 보낸 거예요. 태블릿 PC가 아니고 공용 메일로. 그게 지메일입니다. 지메일로. 그래서 최소한은 자기 데스크탑 노트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밖에 허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그리고 2013년 정부 출범 초에 약간 홍보 자료, 거기에 최서원이가 개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태블릿 PC 보도가 탁 됐을 때 그 다음날, 그리고 연설문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연설문 작성에 최서원이가 도와줬고, 그리고 정부 초 보좌진이 거쳐지기 전에 그때 홍보자료, 연설문 아닙니다. 홍보자료 작성에 도움을 줬다. 대통령 거짓말 안 하신 거예요. 있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호성 비서관이 최소원 피고인한테 이거 강원도 어구 보고 이거 당신 고향이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그것도 청와대 문건 자체를 청와대 쾅 찍힌 문서를 보내준 게 아니고 그걸 정호성이가 핸드폰에 컴퓨터로 쳐가지고 한글로 쳐가지고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그게 180몇 건입니다. 그게 무슨 공무상 기밀입니까? 청와대 문건을 그대로 팩스에 보내줬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연설문, 2013년 거의 한 6월 무렵에 여름휴가 관련된 그 무렵의 홍보 자료,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참고하라고 보내준 자료, 거기에 있는 게 태블릿 PC입니다. 근데 이게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게 완전히 방전이 됩니다. 거의 소위 말해서 창고소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JTBC에 갔는지 그게 지금 제일 의문입니다. 저도 지금 그걸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 드레스덴 최소한 보지도 안 했습니다. 서른군데 수정 안 했습니다. 드레스덴. 그거를 서른군데 수정했고 최소한이가 사전에 봤다는 것은 JTBC 기자들이 사실을 알면서도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거는 지금 법정에서도 드러났어요. 그럼
검찰에서 태블릿 PC 검정 감정 계속 안 된다 하다가 2017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법원의 검정 감정 해라 해가지고 청소해서 와가지고 이머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수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 보고서가 65페이지입니다. 거기 딱 보면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준 기능이 없다. 이 태블릿 PC는 소위 그 지메일 열어볼 수가 있어요. 지메일 하나 깔아놔가지고 그거 열어보는 거 그거는 가능해요. 문서 수준 못해요 이거. 그래서 재판할 때 심슨 기자 안차로 불러놓고 보세요. 최수원이가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빨갛게 꽂혔다. 그게 심수미의 리포트입니다. JTBC. 그래가 드레스덴 오고 뭐 강원도 공부 보고 공무의 자료 막 보는 거예요. 심수미 기자한테 검사가 묻습니다. 태블릿 PC에 문서 수준 기능이 있는 줄 압니까? 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문서 수준 기능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 수준 기능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심수미 기자가 법정에서 제가 시인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결국 JTBC가 뭡니까? 완전히 조작보도한 거 법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법정에서 지금 변희재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런 다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2년의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저는 있지만은 태블릿 PC 이 소위 조작인 거 그거는 JTBC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법정에 다 밝혀졌어요. 지금 2심에서 이제 밝힌 게 뭐냐? JTBC가 어떻게 입수해서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것만 드러나면 이제 태블릿 PC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뭐 한국당의 뭐 오세훈 후보 뭐 태블릿 PC 법정에서 말이지 주장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되지 않았는데 기록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여러 번 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도 참 뭐 태블릿 PC 뭐 조작이 없었다는 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JTBC 기자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럼 문제는 뭐냐? 입수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의도를 가진 거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완전히 조작해서 보도를 해버리거든요. 수정도 못된 걸 수정했다 하고 조작 보도한 거 그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도움을 준 게 누구냐? 그게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JTBC가 소위 그 18일 10월 18일 입수했다. 고용대책에서 입수했다. 그리고 10월 24일 보도를 하면서 바로 검찰이 주어버립니다. 이거를 안 갖고 있고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겨버립니다. 공범으로 검찰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같이 등단을 춤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노승근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태블릿 PC는 독일의 쓰레기통에서 심수미 기자가 주소한다. 뭐 그렇게 발표한 사람. 그래서 이 태블릿 PC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 왜? 저 JTBC에서 소위 홍석현 회장, 손석희 대표 그리고 기자들 거기다가 현직 검사들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특검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특검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이제 한국당 전당 당대표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걸 특검을 해야 JTBC의 그 조작 보도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 보도를 조작한 거예요. 보도를.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특징입니다. 증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은 뭐냐? TV조선 이진동 기자가 최초의 취재기자입니다. 이진동 기자. 이 친구가 2014년 10월 달에 소위 고영태를 처음 만나거든요. 만나가 이야기 듣고 신사동 의상실 CCTV 설치하게 하고 그거 화면 보고 말입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전화 받아가지고 제가 와이셔츠에 닦아가지고 다 건네주고 하는 거. 그래요. 이 이진동 기자가 2014년 10월 달에 고영태로부터 제보를 받고 쫙 취재를 해봤는데 인천보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보도를 못합니다. 첫 보도를 언제 하느냐? 2016년 8월 26일이에요. 2014년 10월 달에 제보를 받고 첫 보도는 2016년 8월 26일 날. 그러면 첫 제보 내용이 보도 내용이 뭐냐? 고영태 제보가 아니에요.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이에 대한 비판입니다. 차은택. 그럼 이 사건은 뭐냐?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는 이 사건의 실체를 본 거예요. 차은택이가 문화창조요합본부장 하면서 국가예산 2016년도 국가예산 1,300억을 지 마음대로 써버린 겁니다. 그럼 그걸 또 누가 아느냐? 여러분 국회 청문할 때 여명숙이라고 안경 낀 여자, 막 모든 여자, 여명숙이라는 여자가 차은택 후임을 그 문화정책본부장입니다. 그 가서 보니까 2016년 4월달에 이제 부임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차은택이가. 거기에다가 또 한 70몇 억 남았는데 이거는 차은택이가 지정한 예산이니까 쓰지 마라. 그래서 여명숙이가 문책에다가 예산 사용 내역서 영수증 안 해놔라. 그 문책에서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여명숙도 아니 이거 괜히 내가 오래 했다가는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겠다. 걔가 한 달 만에 그만두면서 이 내용을 이진동 기자한테 다 알려줍니다. 와, 내가 가보니까 말이야. 차은택이가 1,300억 유용했고, 문책을 위에서도 다 봐주고 있고, 여명숙하고 이진동 기자가 66년 말띠 동갑입니다. 그 자세히 쭉 모읍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는 처음 쓸 때는 이거 차은택이를 잡으러 쓴 거예요. 차은택. 그 다음에 김종 문체차관. 그 다음에 미르 제도도 하지만은 최소한 이야기는 끄집어내지도 못합니다. 그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사건 바꾸고 누구냐? 이진동 기자로 하여금. 그게 윤석열 검사입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늙은 나이에 검사가 돼가지고 검사하다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태평양 법무법인에 가서 한 1년 동안 변호사 합니다. 하다가 이제 노무현 딱 정부 들었을 때 다시 광주지검 검사로 내가 다시 검사해야 되겠다고 다시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돼가지고 변두리 돌고 나이도 많겠다. 그러면서 큰 사건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BBK 특검할 때 BBK하고 다스 관계, 이명박 관계 할 때 거기 특검 파견 검사로 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가 BBK는 무관하다. 그 발표를 하면서 크게 부상이 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좋은 자리에 탁 갑니다. 윤석열이가. 그래가 이제 특수부장 됐으니까 이제 폼도 좀 잡고 서울시장 좀 하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최동욱으로 바뀌면서 국정원 댓글 네 수사해라. 처음에 윤석열은 안 하겠다 했어요. 그거는 이거 실수가 안 되라고 내가 못하겠으면 되는데 하다가 결국은 그게 잘못되고 국정원 직원들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가택수색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구 고검으로 쫓겨갑니다. 2014년도에 윤석열이가 대구 고검으로 쫓겨가가 2년 동안 근무하다가 그렇다면 보통 이제 옷 벗으라는 이야기예요. 검찰에서는 2016년도에 대전 고검 검사로 다시 갑니다. 고검 검사가 승진도 못하고 고검 검사로 가는 거라고 완전히 이제 옷 벗으라는 이야기인데도 윤석열은 대전 고검에 가고 먹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진동 기자는 옛날 신정아 변양균 사건 그때 같이 수사도 하고 하니까 서로 친하단 말입니다. 검사고 기자로서. 근데 이제 이진동이가 나이는 윤석열이가 제일 많습니다. 60년생입니다. 윤 선배 이런 사건이 있는데 내가 좀 잘못 좀 받겠습니까? 모르고 의상실에 CCTV 하나 설치해가지고 이거 영상을 땄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 들어보자. 그러면 안 걸린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이런 미르 재단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니까 윤석열이가 그거는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을 대비한 제2의 1회 재단이다. 그렇게 몰아붙여야 돼. 이 사건의 큰 틀을 코치해준 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야 TV조선 혼자 힘으로 하면 약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저 좌파 언론들 내가 연결시켜줄까? 그러니까 이니까 다른 기자한테 알리지 마십시오. 하는데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한테는 알려줍니다. 윤석열이가 야 이 미르재단은 제2의 1회 재단이고 지금 TV조선이 열심히 보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막고 있다. 너가 나서야 된다. 그럼 이걸 건드려야 박근혜 정권의 운명, 명줄을 끊는다. 그렇게 쫙 얘기합니다. 날짜가 다 나옵니다. 2016년 8월 19일 날 윤석열과 김의겸이가 전한 내용 다 나옵니다. 이게 이진동 기자가 쓴 이게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게 자기 특종 게요. 이 보면 윤석열 검사고 주말에 그래 윤석열이가 대전에 있으니까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CCTV 영상 이거 공개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야 공개해가지고 벌금이야 걱정하지 마. 이 책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 한겨레 기자들이 최순실 게이트 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하면서 쓴 책이에요. 자기는 무용다. 여기 보면은 김의겸이가 윤석열 검사하고 언제 통한 내용을 다 써놨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수사 기록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대통령 탄핵도 되고 그리고 소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니까 이제 사냥이 끝났으면 전리품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이런 책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책들 읽으면서 저도 수사 기록하고 다 맞춰보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진동 기자가 혼자 할 때는 차은택, 김종, 그리고 미르재단으로 설립 과정의 의문, 그러니까 미르재단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대통령 전혀 무관하고 안종범하고 차은택이가 합작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중국 리그창 총리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리그창 총리 방안에 맞춰가지고 한국과 중국 민간 기업 간에, 민간 단체 간에 문화교류 MOU를 체결해야 되니까 급히 만들어라.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하셨다 하는 게 안종범 주장이고, 그게 전 언론에 그래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그창 총리 방안에 맞춰서 미르재단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다 주장했지만 나는 리그창 총리 미르재단 만들라고 지시한 적 없다. 또 최소한 나는 안종범하고 최선하고 안종범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정호선 최소한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한 적이 없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는데 한 사람의 주장만 지금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르재단이고 K스포츠재단은 더 웃깁니다. K스포츠재단은 공소장에 보면 2015년 12월 21일 날 대통령이 안종범을 불러가지고 야 K스포츠재단 만드는데 이사장은 누구라고 사무총장은 누구라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게 공소장이에요. 안종범 진술이고. 그러면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 당신 안종범 만든 게 언제냐? 12월 19일이에요. 대통령한테 지시받기 이틀 전에. 그럼 어디서 만났냐? 예, 남아도 르네상스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왜 만났느냐? 아니, 안종범이 전화 와가지고, 정경련에서 이런 거 좀 만드는데, 제가 이 정동구 씨가 이제 체육계 아주 존경받는 선배니까, 저 의견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그래. 앞으로 이래 돼야 된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했다, 자기는. 안종범이가 다 사람 만나가, 다 타진해가지고, 지가 그냥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케이스 보좌관은 자기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정현식, 자기가 선교인한테 교수할 때 나이 많은 자기 제자, 정현식은 신한은행 압구정 지점장 할 때 대구 상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그때 성대 경제학과가 안종범이 밑에서 이 소위 대학교 졸업을 땁니다. 그 사람 시켜가지고 하고 미래재단은 이사장 김형수, 차태기 논문지도 교수 연세대학교, 다음에 거기 이사들 이한선 이사 LG 광고업체 광고 제작국장이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또 보면 우리가 나왔지만 손혜원 보좌관 참여 그거 다 있어요. 전부 다. 아니 재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미래재단이고 K스포츠 재단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 자 윤석열, 이진동, 김의겸 이런 기자들이 왜 이렇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가능했을까? 대통령이 이 탈핵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왜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50% 넘어갑니다. 50.6%가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12월 17일 날 리얼미터라고 여러분 많이 보죠.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거기 여론조사에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처음으로 1.7%를 앞섰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2월 17일이면 대통령 선거 투표 이틀 전입니다. 그때는 깜깜이 기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얼미터 사장 이택수, 리얼미터가 그거 저도 근거도 몰라요. 어떻게 문재인 후보가 처음으로 1.7% 이겼는지. 그거를 박근혜 캠프에도 알려주고 문재인 캠프에도 알려준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1.7% 앞섰다. 그래서 박근혜 캠프 쪽에서는 그 보는 순간에 이제 그동안의 추이가 계속 우리가 앞서왔고 뭐 잠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선 영향이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문재인 캠프는 난리가 났죠.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그 대통령 출마 때 문화예술계 거기서 360억을 문재인 펀드로 얻은 사람이에요. 그 돈과 대통령 선거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펀드 돈 된 사람들 그 부자금도 먹고 자리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1.7% 앞섰다 하니까 샴페인 터뜨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건 공개해서도 안 되고 그때 1.7% 앞섰다는 게 뭘 근거로 했는지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게 리얼미터고 그게 이택수 사장이 그런 걸 한 겁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주변 그 사람들은 시골 결과를 보니까 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도둑 빠졌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을 치르면서 이 모든 것들 사실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벌어졌고, 그러다가, 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달에 2월 25일날 출범합니다.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업을 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그래서 그때 이제 기업 활력 제고법, 기업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제고법에가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소위 크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럼 근로자 이제 고용가 걸리는데 그걸 3년 한시적인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어쨌거나 기업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자. 그리고 서비스 산업 뭐 바꾸고 그래서 기업 활력 제고법을 국회에서 다 통과를 합니다. 그거는 그래 되니까 민노총에서는 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난리를 치고 막 대들기 시작하고 이 정부에 거기에다가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런 법들을 이제 막 하려하니까 다 때리박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결국 우리나라 연금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이거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이 그래야 국민연금처럼 해 제대로 가는데 물론 그분들은 다른 그 대기업 근무자보다는 조금 봉급 적게 받는 있죠 공무원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칼을 빼들 거 아닙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부터 선생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은 우리다. 대통령이 힘을 가지면은 그러다 보니 결국 2016년 4월 총선 때 결국 공무원 조직하고 이런 조직들이 반발하면서 참패를 해버립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더 힘을 갖고 비축을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막 밀어붙인 거예요. 기업활력 특별제고법도 만들고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하고 정교조 법외노조 인정하고 막 때리 위에 붙이니까 엄청난 역풍을 맞은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결정타가 뭐냐. 2016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대통령 전 세계가 지켜보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이미 북한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아까 그 김태산 선생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94년도 김일성이가 죽고 난 뒤에 고난의 행군 2년 동안에 23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은. 마찬가지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됐지만은 김정은 들어서고 난 뒤에 아주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북한이 지금 김정은 암살 조고 있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그쪽 세력하고 연관이 돼가 지원도 해주고 그게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밑에서 김정은 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때 가 있었거든요. 그래 되면 누가 제일 고통을 치릅니까? 우리 새 주사파들 아닙니까? 주사파들 자기 신부 다 노출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사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항해야 된다. 근데 주사파들이 그때 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2014년 그거 큰 퍼뜨리자. 세월호 7시간. 그게 주사파에서 뭔가 국민을 선동을 하려고 하니까 피부에 닿는 거. 거기다가 이제 소위 보십시오. YS 경상도 대통령 됐고 DJ 전라도도 안 했는데 충청도가 대통령 못한 거예요. 충청도가. MB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냐? 정진석입니다. 그때 새누리당. 정진석이 충청도 정성모라고 옛날 내부장관 아들이에요. 한국일보 기자다가 이제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진석이가 결국 충청 대망로 충청도 우리 하자. 그러면서 방기무씨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노린 게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야권이 전쟁정비를 못한다. 빨리 밀어붙이자. 그래서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소위 말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그것도 통과시키고 그런 난리를 친 겁니다. 물론 그 공군의 멘트 홍석현이라는 사람도 대통령한테 대보라고 대거에 서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엮어져가지고 이런 탄핵까지 왔는데 자, 탄핵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탄핵이 뭐 잘됐니 잘못됐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헌법을 위반했다든지 국민들의 어떤 재산을 침해했다든지 누구를 뭐 죽였다든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는 해라 이거죠. 그거는 윗법한 게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냐? 소문입니다. 언론의 가짜뉴스 갖고 탄핵까지 간 겁니다.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탄핵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한번 해보자. 그거는 전혀 없이 가짜 뉴스 그게 뭡니까? 여론 조작입니다. 지금 아직 뭐 더 자세한 건 안 나왔지만은
특히 김경수 만난 게 2015년 11월 달입니다. 탄핵되기 전에요. 그때 이미 킹크랩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 시험 다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 드루킹하고 이 킹크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론 요번에 김경수 1심 판결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탄핵은, 이거는 진짜 가짜 뉴스, 조작된 여론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진짜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을 없애고 소위 지금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탄핵 이후 탄핵 사유, 대통령 탄핵한 사유는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정부가 민간기업 영역에 침입해가지고, 침범해가지고 돈을 뺏었다. 그게 재단이에요. 미래전 케이스 문제다. 그럼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공무원의 비밀 음수 위반입니다. 정호생이가 태블릿 PC를 통해가 비밀을 저 사람 줬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탄핵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특히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 판결문, 탄핵 결정문 끝에 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제가 지금 취재 중인데 언젠가는 그 진실도 드러날 겁니다. 그때 헌법재판관 8명이 그때 어떤 분위기였고 왜 8대2이 나왔고 하는 거는 저도 확실한 걸 조금 더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제 이야기를 요거까지로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하는 그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에 제가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해가지고 거기에 개요, 총론, 강론까지만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제 태블릿 PC 부분만 제가 쓰면은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그거 되면 다 올려놓고, 저는 이제 이게 역사의 심판을 받아보자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분위기도 바뀌고 있으니까 보긴 보는데 일단 전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저는 지금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